반갑습니다. 오늘 이규리 시인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기로 된 평론가 신상조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저는 질문을 조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여기시는 질문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시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중적으로도 그렇고 미학적인 성취도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작가나 시인으로서 어떤 긍지나 어떤 믿음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개인적인 작가로서의 긍지, 믿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 아니고요.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입니다. 우선 좀 원론적인 질문 같아요. 이 시대의 작가, 시인, 긍지 같은 거. 사실 시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눈부신 것들이 많아서 저는 어느 자리에서 시인으로 소개받을 때마다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 보면은 아마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그럴수록 이 시대는 또 시인이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또 역설적인 생각도 하고요. 그런 긍지나 이런 것보다도 믿음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런 시대를 사는 어떤 순간에도 삶의 비루함을 직시하겠다는 그런 작가로서의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아마 글을 쓰지 않을 때보다 제 삶을 좀 다르게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겸 믿음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인으로 산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게 문학에서도 끊임없이 이 시대와 불화하라고 주문도 하고요. 또 안주하면 죽는다, 타협하면 더 못 견딘다. 이런 어떤 주문을 받고 있는 게 시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어려운 작업들을 어려운 위치에서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제가 얻는 것은 아마 끝없이 부끄러움일 것 같은데 그 부끄러움이 또 저를 살게 하지 않을까, 저를 살피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게 혹시 긍지라면 긍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삶의 비루함을 직시하고 세상과 불화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시인이라면 참 아프기도 한 게 시인 같습니다. 선생님 시인이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을 내가 시인이 정말 한번 되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언제쯤이세요? 마음 먹었다기보다는 저절로 그쪽으로 향해서 갔다고 보는 편이 맞는데요. 저는 성장기에 아버지가 굉장히 도덕적이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정직하게 자랐어요. 정직하다는 말은 곧이곧대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자라면서 이건 정말 시를 쓰는데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삐딱하게 어긋나 보려고도 하고 아니면 또 아버지가 하시는 반대로 좀 가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의도를 가졌지만은 그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를 의식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셨던 그 어떤 도덕적인 틀에 벗어나서 다양하게 그 안에 쪽에서는 어떤 삶이 있는지 바라보려고 했던 어떤 노력 같은 거는 있었고 아마 그 과정에서 그래도 제가 어렵다고 할까 그러면은 어떤 것이든지 의문하는 어떤 생각, 의문하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일 처음 글을 쓴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백일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때 내용은 제가 다 기억 못해요. 마지막 한 구절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살던 곳에 그 커다란 영강이 있었어요. 그 영강을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났을 때 또 그리고 또 안개 낀 아침에 그 영강을 건너던 학생들 3사람이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한 글이었는데 제목이 안개였어요. 근데 앞에 내용은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마지막 한 구절이 그 아침은 찬란한 에피소드를 남깁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후에 생각하건데 제가 최우수상을 받은 건 찬란한이라는 그 반어적인 표현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찬란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친구는 죽었지만 그게 찬란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어떤 것들을 이제 그걸 높이 사서 아마 주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때 저는 친구의 죽음을 가지고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는 어떤
죄책감과 그리고 또 그 어린 나이에 이 반어법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사했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쾌감이 동시에 양가적인 감정을 작용한 그런 거였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해 본다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 그야말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또 다문학을 하는 건 아니죠. 아마 그 어떤 힘이 저를 이끌었을 텐데 저보다 먼저 시를 굉장히 잘 쓰고 예뻤던 저의 셋째 언니가 굉장히 잘 썼어요. 그 셋째 언니가 일찍 죽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등단을 했을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언니 대신 내가 갈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학이 저에게 왔고 또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조금 먹먹한 것 같아요. 선생님 시의 배경에 보면 죽음이 결국 두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의 죽음과 그리고 언니의 죽음이 있고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선생님은 어떤 시의 어떤 그 언어적 감각을 아주 타고나셨구나. 그 생각과 친구의 죽음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데서 그 죄책감을 느꼈던 게 어떤 선생님의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게 결국 선생님 시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 같기도 하고 언니를 대신해서 내가 갈게라고 했던 그 부분이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혹시 이제 선생님 산문집에 시의 인비책이라는 산문집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산문의 한 부분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인은 시로서 살지만 더 정확하게는 시를 품은 인식으로 산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실제로 이제 인식이라는 건 굉장히 크고도 모호한 개념인데, 근데 이 인식을 결국 시인이 품고 산다는 이 인식을,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인식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결국 시일 텐데, 만약에 크게 선생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나 진실 이런 것들을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신지 지금 참 궁금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진실함,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둘 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디에도 사랑은 보이지 않고 또 진실 역시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문학이 담고 있는지 하는 게 이런 명제라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다가 또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려다가 결국 번번이 절망하고 실패하는 그 기록이 문학이 아닐까. 그 기록이나 그 실패 흔적을 보면서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위로받으면서 또 그걸 딛고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제 성향이라면은 저는 꽉 찬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팽팽한 풍선이라든지 또 터질 듯하게 묶인 자루 그리고 또 빽빽하게 몰려든 인파라든지 또 집에도 책이 천정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을 때 저 굉장히 갑갑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어떤 꽉 찬 것 대신에 약간 결핍이나 미완의 쪽에 서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현실의 발빠른 요구하는 반대 방향일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것에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다면 그것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찾아봤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어떤 걸까 하다가 그냥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 이 시집 중에 있는 건데요. 정말 부드럽다는 건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토마토 얘기예요. 토마토 얘기인데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더 영양가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구웠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토마토가 눈물을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마토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단단하기를 철저하기만을 바랄까? 그리고 또 세상을 왜 이렇게 쟁취하라? 끝없이 높아져라? 이렇게만 주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부드러운 게 좋은데 눈물이 좋은데 그리고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던데 왜 그렇게 모두 다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갈까? 그래서 저는 완전 무장하고 나가는 당신에게 당신을 당신 바깥으로 한번 놓아보아요 라고 주문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자신이 큰 진실이 아니라
작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보다 어떠하게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의 사랑이자 진실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시를 이제 쓰시고 계시는 기성문인들도 계시지만 시를 이제가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인만의 어떤 노하우를 제가 끄집어낼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회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세상은 우리한테 완벽하라 그러고 높아지라 그러고 단단해지라 그러는데 결국 시는 단단해지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 무너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 이게 저는 참 인상 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역시 아까의 그 산문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때 인식은 그러니까 앞서 말해서 어떤 인식, 시적 인식은 실천 가능한 삶까지를 아우른다. 이런 말씀을 선생님 글에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써놓을 수 있는 작가는 정말 몇 명 되지 않을 텐데 굉장히 용감하신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앞에 사시고 있나? 이래가지고 제가 좀 그때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지금 답해도 될까요? 예. 제가 시를 쓰고 또 한동안 시를 쓰면서 굉장히 이렇게 갑갑하고 이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게 시로서는 굉장히 빛나고 찬란한 시를 쓰시는 분인데 그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았을 때 그 이질감, 그런 문학은 뭔가, 그런데도 그 시를 잘 쓰는 쪽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고 또 그것만을 이제 높이 기리고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게 그렇다면은 시도 잘 쓰고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시가 사람의 인간에게서 또 생각에서 태도에서 나온다면은 삶과 시가 같아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오랜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느낀 훨씬 이후에 조금 깨닫게 되었죠. 시와 삶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기뻤는데 조금 이따 얘기에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 그것이 그 산문집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여서 이제 그렇게 시와 삶을 같이 갈 수 있는,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추구했고 그 추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로 뽑은 글을 모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술가는 예술로 봐야지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리고 뭐 시는 시로 말하는 거지 삶으로 말을 하느냐. 근데 뭐 저는 그거는 삶에 대해서 부끄럽고 많은 분들의 어떤 변명 같기도 하고 그쯤 또 완전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어쨌든 시인께서 저는 시인들의 어떤 예술가들의 태도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처럼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작가가 있다면 또 이제 다른 방향의 작가들도 있는데 저는 선생님 같은 작가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미투 같은 그런 일도 없었을 테고 우리가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우리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타인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타인의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일 텐데 선생님 시에 영향을 끼친 작가나 어떤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저 영향을 많이 받았죠. 또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사실 제가 영향받은 사람들 참 많은 사람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영향받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4가지로 구별을 해봤는데요. 사물에 대한 인식에 강한 영향을 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인식 이렇게 구별을 해봤어요. 근데 요 내용은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대구문학관에서도 한 얘기여서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사물에 대한 인식은 제가 릴케에게서 받았는데요. 릴케의 소네트를 읽어가다가 이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고요하여 조용하여 사물과 같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는 동시에 굉장히 제가 줄을 치면서 놀랐던 게
뭔가 저는 이 존재하는 사물들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릴케가 사람과 사물을 동일하게 놓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고 또 그것들을 이제 제 것으로 가져오면서 더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었죠. 그래서 사물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사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사물을 사용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사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사물에게 감사해야 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저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사람을 제일 경멸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릴케에게서 배웠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식은 카프카에게서 배웠습니다. 카프카에게서 배운 내용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데 그 중에서 늘 제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빛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겁니다. 그 카프카가 말년의 요양원에 있을 때 인터뷰이가 찾아가죠. 가서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은 카프카와의 대화고 그 인터뷰이가 구스타프 야누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그날은 아유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안색이 좋으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카프카가 대답하기를 아 그거 빌려온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기의 좋다는 안색을 빌려온 빛이라고 애둘러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말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당신의 친절한 말에 대한 반영입니다.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색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모든 사고와 삶 자체가 이토록 타인 중심이고 그렇게 배려가 많은 깊으신 그래서 그 카프카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인식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한마디 문장 속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 저는 카프카 이상으로 어떤 사람이 또 제게 이 인식을 줄까라고 아직까지는 카프카를 이룬다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인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인식도 사실 참 예를 들자면 많겠지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난 사람이 존 버거였어요. 존 버거가 A와 X에게서 표현한 A와 X에게라는 책에서 표현한 거죠. 요 책은 잠깐 소개하자면은 반정부 테러리스트 혐의로 이중 종신형을 받은 사비에르에게 연인인 아이다가 보내는 편집글 형식을 모은 게 이 A와 X에게거든요. 근데 이 이중 종신형을 받은 연인에게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 이중 종신형이 뭔가 하면은 종신형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중은 죽어서 시체도 나오지 못해요. 얼마간. 그게 이중 종신형이에요. 그러면은 이 연인은 절대로 살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도 금방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아이다가 사베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것 편지글을 볼 때 사랑은 이런 건가? 근데 그 편지글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와 거기, 내가 있는 곳과 당신이 있는 곳, 여기와 거기는 함께 있는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이런 말 예쁜 말을 붙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작은 일이에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대한 일은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용감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완벽한 사랑이 드물다고 얘기하지만 간혹은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인식은 이제 그런 데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인식인데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아까 릴케에서 배운 사물에 대한 인식이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릴케에서 본 것은 사물의 어떤 속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컸다면은 대상에 대한 요 인식은 올라브 하옥의 시집 어린 나무에 눈을 틀어주다 이런 시를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사물에 대한 태도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눈이 오는데 눈이 얹힌 어린 나뭇가지를 보면서 그 어린 나무들 눈을 틀어주는 이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 시인은 노르웨이 사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인 시인이신데 평생 올비라는 산 속에서 오래 사셨죠.
그러면서 또 다른 시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야? 내게 왜 도대체 이렇게밖에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늘상 불만할 때 이 시인은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저 내가 바다를 원할 때는 물 한 모금이면 되고 내가 빛을 원할 때는 한 조각 부서지는 빗살이면 된다. 그러니까 당신 나에게 너무 큰 진실을 주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자기는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 상대에게 거의 원하지 않을 때 이런 인식은, 이런 대상에 대한 인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죠. 아마 저를 지배했던 타인의 언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언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듣기에는 그 선생님의 세계 같기도 해요. 사물에 대한 세계, 그 사람에 대한 세계,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뭐 대상에 대한 인식, 모든 그 선생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인식 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뭔가 구체적으로 쌤한테 뭔가 힌트를 얻어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좀 생뚱맞은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물, 사람, 사람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뭔가 취해서 실론으로 드러내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좀 애둘러 하지만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싶어요. 답을 하려고 메모해온 게 구체적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구체적인 건 사실 제 작품을 논하면서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시론이라는 게 있다면은 스스로 저는 불편의 시학이라고 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를 토대로 해본다면 릴케나 카프카나 존보그나 하우게 이런 분들도 모두 그들의 삶이 불편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편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가능할까? 불편의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오히려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고 실제인데요. 제가 어떤 그 식사 자리 같은 데 가면은 항상 귀퉁이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편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한없이 저 사람의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귀퉁이에 가서 앉는 그 사람이야말로 숭고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편한 자리에 앉혀줬으니까. 네, 그런 편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불편이 제가 제일 먼저 시작된 건 불안이었어요. 설교에서도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라고 얘기한 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불안했었어요. 불안이 저희 어떤 많은 요소였는데, 일주일 전에 어떤 이 자리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불안을 얘기하면서 한동안 불안했는데 불안을 꽃으로 보면서 불안이 좀 사라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사실은 사라지는 게 소멸이 아니라 재현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일회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끝난 불안은 오늘 끝났지만 다시 다른 불안이 내일도 오고 모레도 또 다른 불안이 오니까 항상 와요. 그러나 그 꽃으로 본 이후에는 그 불안이 와도 꽃처럼 그냥 대해요.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도 한데, 불편이 굉장히 매력있게 보이는 것처럼 불안도 그런 요소로 저는 대하고 있어서 그 불편이나 불안을 그렇게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불편이나 불안의 그 요인보다도 그 요인은 사실 사람마다 각자 여러 다방면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불안과 불편의 요인은 더 굉장히 풍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 일종의 그런 건데, 불편, 불안, 분리, 부족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어떤 요소를 자기가 안고 있고, 그러니까 또 칼끝을 얘기해야 되는데, 신은 칼끝을 자기에게로 돌리라는 말이 있죠. 상대에게 돌리면 안 돼요. 대상을 파괴하면 안 되죠. 자기가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니까, 그렇게 볼 때 불안이나 불편이나 분리나 부족은
자기가 희생되는 거고 자기가 일종의 리스크를 안는 건데 다른 것들은 항상 상대를 겨누고 있을 때 그거는 비문학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불편의 시학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산문집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그 구절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어떤 분노라든지 뭔가 이렇게 쌓인 뭔가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향해서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를 찌른다. 이제 그 맥락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선량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낮아지는 어떤 자세, 결국 그것이 이제 겸손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불편한 자리에 감으로써 내가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타인을 높게 하고 타인을 편하게 하는 것, 뭐 이런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불안이라는 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불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냥 한마디로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결핍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 결핍이 결국은 시를 쓰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편으로 인하여 불편 너머를 보게 된다는 이 믿음이라는 이 시론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 시의 요구를 가지고 선생님 시에서 드러나는 어떤 자기 반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선정을 하면서 이거 너무 딱딱한 질문이 돼서 오신 분들이 너무 지겨워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도 되었지만 선생님 시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기 반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시에 드러나는 자기 반성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다고 제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면서 아마 이걸 더 강조하는 걸 보면 제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아마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시에 나타난 어떤 자기 반성이나 자기 윤리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자기 반성은 시를 이루는 근간이지 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라는 것도 어느 구석에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그림자로서 슬쩍 지나갔다 비칠 뿐인데 자기 반성은 대상에 대한 겸손한 태도로만 작용해야 되고 또 윤리의식 역시 인식으로만 작용해야지 그것이 어디든지 시에는 얼쩡거리면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에서 마음껏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탄식하고 또 경악하고 또 고발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뿐이고 그 윤리가 시의 주제는 더욱 아니라는 것과 그 반대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면서 그렇다면 저는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주로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갈등 구조를 얘기하는데 주로 많은 게 관계의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꿈과 허무의 갈등도 있고 또 편협 아니면 또 전망 없는 현실에 대한 그런 갈등도 있고 또 왜 이렇게 나아가야 돼라는 어떤 분노까지도 시에서 마음껏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혹시 그렇게 보인다면 제 의식에 있는 것이 얼쩡거리면서 비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리라는 건 결국 시보다도 시인에게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제 방 문 앞에는 이런 구절이 하나 코팅돼서 붙어 있는데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극기 복내 위인이라고요. 그 안연편에 나오는데 안연이 물어요.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극기 복내 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극기 복내 위인이라는 뜻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넘어서고 예에 다가가는 것. 자기를 넘어서는 것이 예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저는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 또 자기를 넘어서는 것, 예에 다가가는 것이 예절이나 예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제 경우에는 시에 다가가는 것, 문학에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끝까지 자기와 싸움하는 자가 윤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와 싸움하는 자가 자기를 넘어설든지 자기를 알든지 아니면 자기를 반성하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끝까지 참 힘들지만 자기하고 싸움이 힘들지만 결국 싸워내야 하고 그것이 윤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의 윤리와 그 시로 드러나는 윤리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그 인상적인 게 윤리가 시의 주제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시에서 우리가 왜 굉장히 그 어떤 저항,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봤을 때 뭐 나내를 넘어서 가지고 이걸 도대체 시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어떤 과격한 어떤 뭐 언어들 이런 걸 봤을 때 뭐지 싶기도 한데 저는 좀 약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겠다. 그리고 윤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윤리의 반대 지점을 얘기하는 게 시가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선생님은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갈등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시를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부분을 꼭 메모할 것 같아요. 갈등으로 드러낸다.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훨씬 더 이제 좀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시를 쓰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시를 전혀 쓰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시를 자주 읽고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를 쓰고 싶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시는 정호성 시인의 시라든지 이제 예전에 윤동주나 김소월 그런 분들의 시인데 요즘 나오는 시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다.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자기가 뭐 등단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러면 나는 굳이 이 자기가 싫어하는 이런 난해한 시를 이런 의미들을 사용해서 시를 써야 되냐 이런 어떤 고민을 실제로 이런 고민을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시는 실제로 독자와의 소통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친절한 시는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어쨌든 선생님 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뭐 바람직한 시 아니면 또 만약에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네, 사실 글 쓰는 친구들은 늘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또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습작해야 하는 질문이겠지만 정호승의 시는 정호승의 시입니다. 그런데 정호승의 시처럼 쓰고 싶으면 일단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쓰세요. 쓰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내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은 뭔가 아닌 것 같다 불편하면 그때부터 자기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처럼 쓰지 말고 자기처럼 쓰라. 근데 처음에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모방도 하고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여기 내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몸을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시에 대한 어떤 불통, 그러니까 소통과 불통은 늘 또 얘기되는 건데 현대는 정말 다른 목소리 또 달라진 방식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죠. 그러면 쓰는 사람은 혼란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기에게 맞는 자기 정서 또 자기 어떤 관점에 맞는 시를 조금 따라가다가 또 역시 자기를 찾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시집들을 읽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또 하고 있어요. 몰라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타성의 목소리 여러 사람의 달라진 또 새로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어려운데 그렇지만 결국은 예술은 새로워라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 새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방식이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새로움은 충돌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린 자세도 가져야 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는가를 한 번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 쓸까? 라고 다가가 보는 자세는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자기의 자세가 어느 쪽에든가 하나 서게 되니까 그때 그게 자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람직한 시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초기에 시를 10번, 100번 베껴 써봤는데 팔만 아팠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가 어느 날 반짝하고 다 오는 게 있는데 아마 그렇게 10번, 100번 베껴 쓰는 가운데 그 간절함과 몰입이 아픈 팔에게 선물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리듬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고 김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네시일수록 리듬에 집착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나네시로 손꼽을 하면 이상의 오감도를 들 수가 있겠죠. 뭐가 뭔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시를 우리는 이미 몇 줄 외우고 있어요. 제1의 아이가 어떻다고요. 제2의 아이가 제3의 아이가 제13까지 가요. 그거 알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리듬과 반복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의 시는 정말 100가지, 1000가지의 방법으로 논의되고 평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시를 쓰는 입장에서 그분의 시가 반복과 리듬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나도 몇 줄 알고 있다. 그거는 아마 그 두 가지 아닐까. 방법적인 거 사무실을 써도 좋고 어떤 시를 써도 좋은데 쓰시면서 그 다음에 써놓고 읽으시면서 숨 차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어떤 테크닉 같은 방법인데 그렇게 리듬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몰입해서 쓰는 시, 그리고 이제 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시의 그 어떤 근본이 리듬이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의 정답은 없다. 그래서 자신만의 시가 좋은 시다라는 어떤 그런 모범 답안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요. 이번에 좀 이제 선생님 그 사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장관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803에서 집거하면서 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알려지기로는 선생님 외부에 거의 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외부 사람들과 교류도 잘 하지 않으시고 진짜 거의 혼자서 이제 작업하시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이제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 선생님의 그 문학적 성취도에 비해서 어떤 수상 경력이 저는 이번에 선생님 그 대담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그동안 수상을 뭘 하셨나 싶어서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없어서 도대체 그 상들은 다 어디로 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상을 주는 주체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문단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너무 소원하셨나? 어떤 문단 정치를 전혀 하지 않으셨나? 저는 문단 정치라는 것도 뭐 반드시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어떤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 시인들이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살아오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선생님 대담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문학적 성취도에 비해서 좀 과하게 저평가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세상과 그렇게 거리를 두시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언둔 시인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저 언둔 시인 아니고요. 그럼 여기도 안 나와야 돼요. 언둔 시인 아니고 표면적으로 누구나 경험하겠지만은 관계의 즐거움이 있는 동시에 관계의 고통도 있어요. 저는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좀 소란한 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편이고 그리고 여럿일 때는 자기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비교와 열등 같은 거 그것도 어렵고요. 혼자인 건 자기를 좀 제대로 너나 제대로 봐라 이런 뜻으로 혼자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갈등 요인을 맞추기 위해서 혼자 있기도 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진짜 이유는요. 제가 혼자임을 선택한 것은 사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선생님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승을 두려거든 죽은 사람을 스승으로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되게 깊이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인즉 살아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면은 실망하기도 일쑤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프카나 까미나 또 심보르스카나 김수영을 스승으로 두면은 아무리 그들을 안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 년 내내 같이 동거를 해도 아무 기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내게 있는 것만으로 숨차고 벅차서 혼자임을 지속했던 거고 그렇다면 엄밀히 저는 혼자가 아닌 거죠. 예. 물리적으로 제가 또 혼자일 때도 사실 누군가는 저를 챙겨줬고 또 저 역시 누군가를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은 혼자 있다고 혼자는 아닌 거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고, 그러나 누가 찾아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제가 밥을 사줍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오시면 전 언제든지 밥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고요. 또 제 시의 저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들을 때 저 굉장히 좀 숨고 싶고 그런데 평가받을 만한 게 없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선생님, 제가 그 질문을 이제 조금 저의 비평적인 안목을, 제 개인적인 비평적인 안목으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시의 이 시집의 어떤 그 주제를 혹은 특징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저는 부재의 현존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읽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적 당신은 첫눈입니까? 라는 이 시를 이제 읽어보셨겠죠. 이 시를 읽어보면요, 시적 주체는 화자의 회상 속에서 우리였다가 현재는 결국 화자 혼자 남겨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첫눈을 뭉쳐 방 안에 드는 행위처럼 부질없고, 그리고 가질 수 없는 허공처럼 허무함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대상은 늘 이곳에 부재하고 현존하는 것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화자의 언어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재의 현존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그 시적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이제 선생님의 서정이 굉장히 가혹한 서정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 이유가 선생님의 시에서는 그 부재의 현존인데도 그 부재의 현존을 우리는 그 기억하는 방법이라든지 회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재의 현존을 또다시 우리가 현존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시는 그거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어떤 서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선생님 제가 질문을 요거는 다 부재의 현존에 관계되는 질문이라서 제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생님 시에 이제 요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굉장히 독백이 선생님의 독백이 저는 독자 입장에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황인찬 시에 보면은 황인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란 알아차리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시가 그런 시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매력적이고 그러면서 대체 안개처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시, 언어 이런 게 이제 선생님 시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의 키워드로 드립니다. 질문과 달리 저는 제 시가 너무 쉽거나 빨리 풀릴까봐 사실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게 뭔가를 참 고민한 사람이었는데 이 자명한 평론가께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렵다고 얘기하니 저는 사실 이번에 난감했어요. 제가 글이 어렵게 쓴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은 뭘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표제작이 된 이 첫눈입니까? 이 시는 이 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 시집에 관통하는 것은 정서는 사라짐입니다. 그래서 부재하는 현존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부재라는 걸 얘기할 때 이별이나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려내기는 건 너무 딱딱한 그 비물질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죽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존재도 부재도 아닌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라짐이었어요. 그래서 시집 전반에 사실 그 사라짐이었던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다시 보시면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은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막 그런 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사라짐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원상 회귀하는 거죠. 제가 원래 없었는데 태어나기 전에서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태어났다가 존재하다가 그렇다면은 죽음으로까지 가지 않고 내가 뭔가 좀 깨끗한 보이지 않는 그걸 사라짐으로 상정해서 그 시각으로 보니까 사라질 수 있는 요인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카페에서도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책을 보고 책을 보고 만년필을 놓고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제가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가 있던 자리를 보는 순간에 내가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순간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은 이 사라짐의 현상은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그냥 여기 그대로 노트와 펜과 책과 펜과 오후 4시와 부스러기 있는 카스테라는 그대로 있는데 나만 사라진 현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 오후 4시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제가 살짝 사라지는 것처럼 그린 짧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듯이 이 당신은 첫눈입니까에도 아마 그런 주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제야말로 사실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된 핵심어가 허공인데 허공이라는 것이 다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운가. 우리가 한숨을 쉴 때나 절망했을 때도 바라보는 것이 허공이죠. 허공은 누구도 차지할 수 없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허공은 허락되는 곳이죠. 그래서 허공만은 언제나 내게 남아있으니까 그 허공에 대한 어떤 감사함,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제가 사라지는 동시에 그 허공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막 결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허공에 날리는 첫눈 그 첫눈이 정말 허무입니까? 아니면 당신도 그 첫눈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허무입니까? 뭐 이렇게 섞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첫 시에 대한 거고 그 사라짐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참 첫눈이라는 거 허망하기도 하고 또 허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원히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첫눈이기 때문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 시가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사실 제 시가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 그런가. 그렇다면 그쪽에서 바라볼 때 저는 이번 시집에 염두를 둔 게 사실은 다 시는 다 불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참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시의 깊이를 가진다는 게 뭘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다 말하지 않는 것, 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 이외에 다 풀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깊이를 같이 넣으면서 그러나 감상자나 시작을 하는 시인 자신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 다 풀리지 않는 것이라면은 내 시가 어떻게 풀어도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어떤 희망사항은 갖고 썼지만은 제가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애매하거나 해석하지 못한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불충분하게 사용되었으면은 제 깊이 없음이 나타난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그 의도한 다 풀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혹시 적용됐다면 그럴 수 있나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 불친절하다고 할 때 저는 안도와 쾌감을 두 가지를 느끼는데 안도라면은 결국 내가 뭔가 시에서 절제했구나라는 그 안도와 그다음 쾌감은 내 꼼수를 들키지 않았구나라는 그 두 가지 어떤 것들을 느끼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건 뭐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쓸 때는 독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왈가왈부도 없어요. 결국 시만 두고 쉬는 자리를 떠나야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한 것이 이런 거 있어요. 그 부질없음 사라짐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빠뜨린 얘기인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세상의 아비는 일찍 죽어야 하고 선생은 일찍 자리를 떠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세상의 아비는 그때 권위를 얘기하겠고 선생은 군림한다는 뜻의 선생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시에 있어서 제가 적용했던 것처럼 결국 저 역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되겠구나. 오래 머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권위를 가지거나 군림하겠구나. 아니면 굉장히 누추하겠구나. 그래서
일찍 사라짐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아름다운가, 그래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써갖고 엮었던 것이 이번 시집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뭔가 좀 불친절하고 또 혹시 해독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역시 그것대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해석되지 않는 여지를 남겨야지 또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시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나갔던 겁니다. 네. 불친절하다는 그 제 표현이 과격했다면 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모호하고 울림이 있고 아름답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승복 선생님께서 시창작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는 너무 이게 우리 징검도를 건너갈 때 징검도를 너무 촘촘하게 놔도 재미없고 또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독자가 그 사이를 어떻게 건너가냐, 빠지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잘 쓴 시는 독자에게 알맞은 징검도를 놓아주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약간 생각할 거리를 주면서 모호한 아름다움을 주면서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시가 좋은 시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선생님의 시에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선생님은 방금 말씀하신 사라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부터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 줄로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낮춘다든지 자기를 더 불편하게 한다든지 사물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줄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게 이 시인이기도 하고 이 시인의 시이기도 하겠다. 어쨌든 선생님 시가 이제 제가 방금도 표현했다시피 조금 신비로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신비로운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라짐, 이것을 계속해서 모티프화해서 얘기를 하신 이것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종이꽃은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종이꽃, 순두부를 뜨는데 태어나기 직전에 말랑말랑한 목숨, 슬픈 운명이 미끄러진다. 그때 이렇게 몽글몽글했을까? 순두부를 뜰 때면 숟가락을 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미끄러진 태아에 대해 생각해. 희고 말랑한 것, 맑고 혹한 것, 순하지 않은 순두부, 울음을 터뜨린 순두부, 말랑말랑한 볼을 하나 둘, 꼬물꼬물하는 손가락을 9, 10 가시덤불에 던졌으므로 나는 10번 형장에 올라야지. 16은 파랑, 32은 경남. 이들은 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구름의 손으로 떨어뜨린 글자, 누군가 서류를 쓱 들이밀며 이들은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낙하 혹은 낙화. 종이꽃은 꽃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었는데 몽글몽글 순두부. 아마포가 나를 확 덮어버리는데, 이거는 제가 슬픈 고백을 해야 되는 시입니다. 제가 태아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직전에 태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를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읽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읽었는데, 그래서 태어나기 직전에 태아, 제가 순두부를 떠는데 순두부가 숟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 그 생각이 확 덮쳤어요. 내가 버린 태아도 저렇게 미끄러져 갔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순두부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아마 반성은 과오에서 비롯되고 고백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 시가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태아는 종이꽃처럼 종이도 아니고 꽃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자로 나타내서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고통하고 아파야 돼요. 또 그렇게 아파하는 게 제가 속죄하는 길이고, 또 평생 부끄럽고 미안해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체벌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그렇게 일상이었던 그 제 경험 같은 것들로,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죠. 근데 시를 써놓고 참 이상하다 생각 들은 게, 일상에서 고백들은 참 어려운데 시 안에서는 참 용감하게 고백을 하는구나.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저를 한 발짝 딛고 나설 수 있도록 저 스스로 그렇게 가혹하게 붙인 의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는 제가 평생 볼 때마다 수치스러워야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저를 아프게도 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꼭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또 여러 사람 계신 데서 제가 이렇게 속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시를 가지고 질문했던 게 이제 리얼리티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시에는 분명히 어떤 리얼리티가 있는데, 저는 그 리얼리티가 현실 참여 쪽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렸던 질문인데, 그것과 연관해서 저는 그 뒷질문으로 이 불쌍한 눈이라는 요 시를 또 이제 한번 가져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리얼리티에 조금 집착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잘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럴까? 그래서 이규리 시인의 시에는 리얼리티가 없다라는 오해가 저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는 조금 이제 파헤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조금 집착한 것처럼 이제 계속 시를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선생님 이 불쌍한 눈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혁명을 이해할까? 라고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이렇게 출구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시인이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런 토로를 한다라고도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사회의 어떤 통점, 사회의 아픈 것을 시인이 감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니면 민감하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가장 분노하는 통점을 말씀하셨는데, 저의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 현실에도 그렇고 제가 민감하게 분노하는 통점은 무감각과 허위입니다. 모두 병들었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그 이기적인 자위가 가장 싫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허위를 허위로 덮는 행위들을 더욱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것도 제게 이기와 허위가 많아서 그런가 자문할 때도 있는데요. 이 불쌍한 눈이라는 제목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에서 나온 제목인데요. 가브리엘 미스트랄의 발라드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이가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을 보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길은 고요한데 그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쭉 나가면서 이 불쌍한 눈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연인이 다른 여자와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다정한 걸 보면서 그걸 분노하거나 그쪽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본 자기에게 이 불쌍한 눈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시가 깊어지는 건 이런 거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거기서 이 불쌍한 눈을 따와서 제목으로 잡으면서 차창에 끼어서 죽은 벌레, 파란 피를 이렇게 내뱉고 죽은 벌레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한 마리 벌레의 죽음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죽인 혹은 죽은 생명들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었고, 또 당연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다 그런 것들도 많죠. 그리고 우리 뒷골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연인이나 이웃이 당하는 걸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봐본 행태, 그건 얼마나 큰 비참일까. 우리는 그렇게 숱한 비리와 폭력의 현장을 바라만 본 존재들은 아닌가라는 반성과 개인적인 사회적인 그 반성이 이 시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내부를 갖지 못한 사람이 혁명을 이해할까라고 또 물었을 때, 그 내부는 사람이죠.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혁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바꾼들 알겠습니까? 라는 그런 건데,
여기 시에는 네, 그렇게 그런 현실적인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리얼리티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자신도 굉장히 무능할 때 참 힘들고 아파요. 아 분명히 저기 나서야 하는데 가서 어떻게든 그러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이 어떤 비겁함이랄까 이런 것들 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통증을 느끼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가하는 위해 때문이 아니고 나와 친근한 사람들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나는 고통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아파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침묵하거나 허위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감각하거나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시의 통점이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리얼리티 시를 쓰시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흰 감정 우윤희 사막이라는 그 시를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좋아합니다. 이 시에 보면은요, 제가 이 시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화자의 표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안의 비극이 아름답기도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낭만적이고 우울한 어떤 화제 그런 것도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참 시시했어요. 그래서 전 화자의 이런 이중적인 어떤 태도나 표정이 굉장히 재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선생님 시에도 어떤 이런 이중성, 안과 밖, 이면과 표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선생님 좀 들려주시죠. 사실 제 시를 가지고 재밌게 얘기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도 또 재밌게 뭘 못 해드리는데 재미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시는 그 남미의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 아시죠? 소금 사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곳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생각 아직도 하고 있고 또 영상으로 또 다른 곳으로 많이 보면서 아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죠. 결국은 못 가보고 시만 썼는데 뭐 갔다고 또 시를 다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못 가봤다고 또 시를 못 쓸 수도 아닌 거.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가장 아름다웠던 부분은 사실은 소금이나 우윤이나 흰빛깔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흰색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너무 갑자기 드러내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모든 흰 감정이 소요되었다 해서 흰 감정이라고 제목을 바꾸고 그렇게 사막에 대해서 썼는데 내용인즉슨 그래요. 자, 우리가 몇 사람에서 일행이 사막에 갔어요. 우윤희 사막에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일 첫 행이 그들은 살아서 돌아갔어요 라고 시작해요. 같이 간 일행들은 다 살아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저는 남았어요. 왜? 사라지려고. 가장 아름다운 사막을 두고 흰색을 두고 제가 떠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흰색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아서 그 사막에 엎드려서 쓰는 시인데요. 결국은 죽음이 산만큼 경건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엎드려서 생각해보건데 우리들의 옛날 아니면 우리는 모두 시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여기는 죽는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없는데 단지 그렇게 엎드려서 제가 사라지기를 바랐던 어떤 간절함 같은 것들이 혹시 그 이중성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다면은 거긴 또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토록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그 하나의 그 메시지가 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윤희 사막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인데 또 이걸 쓰고 난 뒤에 나는 내 시는 뭘까 이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내 시는 뭘까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는 늘 발이 시려요. 발이 굉장히 시린 사람인데 한여름에도 8월달만 빼면은 전기조격기에 항상 발을 넣고 있어요. 제 책상 밑에 전기조격기를 꽂아 놓고 있어서 버튼을 항상 발을 여기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아니 발이 시려서 뼈까지 시려서 힘드는데 그래서 발이 시려 잠이 깰 때도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의원에서 부사가 넣은 약을 다려 먹으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려 먹는데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시름발을 안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 굉장한 어떤 무슨 상징성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시름발을 안고 평생 살 거야. 그런데 그 시름발이 저를 그래도 어디로든 데려갔으니까 그나마 감사하지 않나. 그러면서 생각이 제 시는 저의 시름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발이 시린 동안에 시가 같이 갈 것 같은, 가야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아마 시가 다 끝까지 못 가고 발만 가지고 갈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발이 시리면 저 같은 사람은 이거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시린 발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천상 시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